뜬구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주로 매일 나오는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가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말씀드렸던 러시아 그런 거 말씀드릴 때 큰 추세를 보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런 그 흐름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성을 가까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많은 곳에, 처음 가는 길인데 사람 많은 곳에 빡빡한 데 가면 내가 제대로 가는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그런 경우에는 이정표도 잘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좀 더 그 방향성이 정확한지 알려면 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면 넓게 보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잘 가는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이정표가 어떤 건지 잘 알아야 되고, 경제지표 중에 그 다음에 좀 더 긴 시점에서 그 흐름이 잘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없고, 또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드릴 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인간 뜬구름 잡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뜬구름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은 오늘 주식시장 보면 올랐어요. 올랐는데 강도가 그렇게 세다? 방향성을 그렇게 완전히 잡았다라고는 스몰캡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죠. 전체 시장이 다 호황을 펼치면서 간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 일주일 보면 보세요. 다우지수 오르락내리락 올랐지만 뭐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기서 S&P 500 오르락내리락, 나스닥 오르락내리락, 달러 인덱스 오르락내리락. 원자재 가볼까요? 구리 올해 좀 세게 빠지긴 빠졌네요. 구리는. 금값 오르락내리락. 유가는 쭉 추세적으로 올랐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유가는 그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약간 공급의 조작이 가능하지만 다른 원자재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유가 혼자 날아갈 수는 없다. 70년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70년대는 오펙이 전 세계 공급을 완전히 손을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 뒤에 브렌트유도 나왔고, 지금 같은 경우는 셰일 산업이라 미국이 만만치 않은 석유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가가 너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서 경제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유가도 일정 수준에서 상승 탄력을 멈추게 될 겁니다. 혼자서 날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하튼 근데 오늘 이 가격이 이렇게 주가가 오른 이유는 해석해 놓은 거 보면 이겁니다. 경고하지만 그렇다고 막 뭐 펀치를 날릴 만큼, 그만큼 미국의 그러니까 월간 고용 수치가 나온 게 아닌 게, 결과적으로 이제 연준이 통화 정책의 고삐를 당기는 그것에 대한 그 우려를 약간 줄여서 그렇다니까, 이 연준이 통화 정책을 막 고삐를 확 당길 그런 액션을 하는 건 아닐 것이다. 고용 지표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가 비농업 부분 고용이 확 줄었었거든요. 줄었으면 양적 완화로 가는, 그러니까 이게 줄면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진 게 아니고 튀긴 튀었는데 옛날에 그거보다 덜 튀었으니까 경기는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빠르지도 않고 이런 중간점에 와 있어서 좋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실업률은 내려가긴 계속 내려갈 거예요. 추세적으로. 다만 어느 정도 속도로 내려갈 것이냐에 대한 논점인데, 얘가 4%, 완전 고용이 4%대라고 봐야 되니까 이게 좀 내려가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 이전에 연준이 본격적인 추구 전략을 하겠느냐,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연준에서 회사채 140억 달러 정도를 팔겠다, 시장에다 던지겠다라고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이 간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별로 의미 없는 뉴스 보도였다고 보시면 되고, 시장은 뭐 하루 만에 물 건너가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우리가 인지해야 될 거는, 연준에서 지금 현재 계속 매집하고 있는 국채 800억 달러하고 MBS 400억 달러를 매집 규모를 축소하는 이런 행위가 아마 가장 첫 번째 일어날 시그널이 아닐까. 근데 그 축소 규모를 상당히 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모 자체를 조금씩 줄일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장의 여파를 줄이기 위해서.
큰 충격의 유동성이 있겠느냐? 저는 이 주가가 많이 밀려 올라가면 다르지만 지금처럼 개걸음을 치거나 상승세가 더디면 주식시장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아까 그 시그널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정표나 이런 것들 잘 봐야 되는데 어제 뉴스를 제가 딱 듣다가 귀에 딱 걸리는 뉴스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장바구니 물가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장바구니 물가가 빨간불이라 막 난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이거 정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소비가 위축되고 정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강의를 듣고 혹시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시그널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추세를 한번 보여드리면 통상적으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수축이 발생하면 이 물가 상승률이 급락해요.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그랬다가 이 급락한 게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저 효과도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때문에 이 물가 상승률이 이 파란 게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그리고 전체 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PCE가 아니고 이걸 보는 이유는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장바구니 물가를 느끼기 위해서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빨간 거는 연준의 기준금리고요. 연두색은 1년 국채 수익률인데 1년 국채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1년 정기예금 그 개념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믹싱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 차트를. 그래서 1년 국채 수익률 보여드리는 거고 잘 보시면 1년 국채 수익률하고 기준금리하고 패턴이 똑같죠. 움직이는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이제 경기 수축 국면에 이때 빼고 90년대 빼고는 여기 들리는 게 살짝 적었어요. 90년대. 근데 그 이후에 잘 보시면 2000년대 보면 쭉 내려왔다가 확 급등하죠. 여기 보시면 글로벌 금리 밑에 확 고노박질 쳤다가 다시 급등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노박질 쳤다가 급등하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장바구니 물가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시그널이 오고 있는 건데 이 시그널이 잘못된 시그널이냐 나쁜 시그널이냐 아니에요. 경기 확장 국면으로 잘 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는 확장 국면세로 잘 가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 약간 걸림돌이 되는 게 지금 서플라이 체인 문제 때문에 이거는 컨테이너 지수들인데 이거 한국관세물리협회 데이터입니다. 이 컨테이너 지수, 차이나 컨테이너 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상하이도 컨테이너 지수 올라가고 있고 유럽 쪽 운임, 컨테이너 운임을 뽑아내는 영국 쪽 이 로빈슨 컨테이너 요거 또 올라가고 있어요. 다만 BDI 지수, 건화물 쪽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는 점진적으로는 안정화 될 거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풀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컨테이너 지수 같은 걸 보면 상대적으로 일단 향후로 가면 갈수록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역시 컨테이너 지수도 이 발틱 지수처럼 움직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게 기저 효과하고 서플라이 체인 문제 때문에 급등한 게 있지만 급등한 이후 계속 추세적으로 급등하는 게 아니고 일정 수준에서 결과적으로 다시 안착하면서 내려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올라가는 과정 정도에 있는 거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얘는 이런 과거 추세 패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 목표 타겟 2% 수준 정도로 다시 수렴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게 장바구니 물가가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경기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거야라고 하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향후에 경기 확장면은 제대로 일정 수준 계속 진행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듣는 얘기가 실질금리 마이너스라는 단어를 듣게 되거든요. 예전에 한참 금리가 높았었을 때는 좀 달랐는데 2000년대 들어서 잘 보시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나와죠. 여기 CPI보다 여기 1년 국채가 더 낮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질금리 마이너스를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수축될 때는 소비자들한테 일단 뭔가 쓰도록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자를 많이 내는 걸 줄여서 손에 쓸 수 있는 여력을 늘려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연금소득자, 이자를 받고 사는 거나 혹은 이자로 뭔가 이자를 받는 사람들한테 이점을 주는 것보다는 이자를 내는 사람한테 이점을 주도록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확장면세로 잘 돌아서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때는 이자를 받는 사람 쪽에 유리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바구니 물가가 높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실제금리 마이너스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출구 전략을 이제 슬슬 얘기를 하거나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런 시그널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경기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주식시장이 과거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문제점이죠.
여기 차트를 보면 좀 작지만 맥스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다우지수거든요. 여기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 이렇게 튀었다가 일정 수준 내려와서 이렇게 쭉 전고점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좀 많이 걸렸죠. 근데 이때는 내리꽂아서 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그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 상황으로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 중반 지나려고 하고 있나? 이제 사실 경기 확장면 초입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입이라고 하면 너무 그렇고 4분의 1을 넘어서 4분의 2 지점으로 가고 있는 이런 패턴 정도 되는데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의 탄력이 과거만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붙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물음표를 찍어야 될 것 같고, 다만 경기는 사이클 국면상 초입에서 중반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셔야 될 거기 때문에 경제가 탄탄한 경우에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은 붕괴되지는 않습니다. 조정은 있어도.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조정은 있을지언정 붕괴는 없을 거다. 그래서 현금은 일정 수준 한 장 보유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수가 세게 탄력을 받고 움직이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낮춰야 된다. 물론 그게 그러니까 제로라고 하는, 가능성이 제로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 일단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이제 이 경기 사이클을 받고 탄력을 받고 올라갈 때를 보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얘는 이미 그걸 다 반영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가 그것도 보여드렸죠. 뭐 미국 배수가 24배인데 거의 다 붙어 있다 이런 얘기도 보여드렸듯이 탄력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가는 시간이 가면 잡힐 것 같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출구 전략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게 달러 인덱스고 이 빨간 게 연준의 기준금리 움직임이에요. 잘 보시면 항상 일치하진 않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이 뜬구름 잡는다고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잘 보시면 이제 여기서 출구 전략이 있기 전에 보시면 출구 전략이 있기 전에 이 달러 인덱스 가격이 폭등했죠. 그리고 출구 전략이 쭉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출구 전략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차트 말고 이렇게 설명을 들어볼까요? 출구 전략을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시장에 뿌렸던 달러가 흡수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달러 인덱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가면 갈수록 출구 전략 얘기가 좀 더 강해질 수 있겠죠. 전 다만 이 출구 전략은 정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세게 움직이지 않는 이상 올해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연준의 행태를 보면,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 2월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자기가 뭔가 괜히 액션을 취할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여하튼 근데 출구 전략이란 단어를 놓고 보면 달러 인덱스가 아랫방향보다는 윗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미국의 무역수지의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무역수지 자체만 놓고 예를 들면 달러 전체가 움직이려면 경상수지를 전체로 봐야 되는데, 경상수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이제 무역수지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서 이 부분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2000년대 이후에 쭉 아래로 달러 가치가 내려와서 글로벌 금융이 터지기 전까지 쭉 내려오죠. 달러 가치가. 여기 보시면 2000년대 보시면 쭉 계속 밑으로 붕괴되죠. 글로벌 금융이 터지기 전까지 막 바닥을 찍고 쌍바닥 찍고 이런. 그러니까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예를 들면 무역수지 적자가 많다는 얘기는 수입이 많다는 뜻이죠. 수출보다. 근데 우리나라가 수출이 많으면 외국에서 외화가 들어오면서 외화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올라가겠죠. 외화 공급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으면 추세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내려가는 게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미국에서 계속 수입이 많다, 수출이 많은 게 아니고, 수입이 많다는 얘기는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나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수출이 많기 때문에 외국 통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외국 통화가 들어오니까 외국 통화는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통화는 그 수요가 적어진다고 봐야 되니까 비율이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높아지는데, 반대로 수입이 많아진다면, 그죠?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입이 많으니까 자국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단기적으로 수입이 쭉 많으면서 자국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쭉 빠졌죠. 여기서 추세적으로 빠졌고, 물론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추세적으로 90년대 쭉 빠졌는데, 달러 인덱스를 보면 90년대 쭉 이렇게 흔들리다가 95년 이후에 다시 반등해서 박스권 상단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팍 치고 올라가면서 쭉 올라갔잖아요, 달러 가치가. 근데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97년도 98년도 이때 아시아 모라토리엄이 있었고, 우리나라 IMF 때요. 그다음에 러시아에 모라토리움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그 지불유예. 그 두 가지 때문에 미국 달러 자산이 굉장히 호황을 보였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그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잊으셔야 됩니다. 여하튼 이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것이 달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달러 가치가 이것만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고 복합적으로 막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거 하나 때문에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말고 그냥 설명상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잘 보시면 무역 수지가 적자가 아래로 곤두박질 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뭐죠? 외국에서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발생해서 외국에서 뭔가 계속 하물며 마스크라 하더라도 막 조달을 해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렵고 안 좋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필요한 생필품, 필수품 같은 것들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조달하겠다고 지금 계속 액션을 취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하물며 마스크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그런 행위를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외국에서 자금을 그러니까 물품을 당겨오는 무역수지 부분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랫방향으로 계속 세지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는 약해지고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이거는 달러 인덱스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아랫방향이 아니고 윗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적자를 줄이니까. 수출을 늘리는 것보다는 적자를 줄인다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관점. 바로 임박해서 뭔가 이슈가 나올 건 아니지만 출구 전략을 계속 얘기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양적 완화에 대한 시그널이 낮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오히려 또 출구 전략이 발생한다는 이런 생각적으로 모멘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달러 인덱스가 과연 아랫방향으로 세게 내리꽂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 수지라고 하는 부분들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 생산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막 빨아들여서 했던 미국의 행태가 정책적으로도, 그다음에 상황의 변화적으로도 아랫방향으로 계속 내려가기보다는 최소한 바닥을 치고 옆으로 기든지 위로 올라가든지 이런 액션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보면 달러 인덱스는 아랫방향으로 세게 내려오기가 상대적으로는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얘가 지금 바닥 따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가 완전히 바닥이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뚫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뚫린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라인이 아니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83달러대 라인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능성이 지금 있겠느냐? 지금은 반반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뚫려서 여기까지 내려오겠느냐? 그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그 다음에 QE 가면 갈수록 QE 했던 것들을 빨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를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또 어디로 맞물려서 움직이게 되죠? 예, 금값하고 또 맞물려 움직이게 되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원자재 가격들은 달러로 표시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의 아랫방향 무게보다 윗방향의 무게가 세진다는 얘기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압력보다는 하락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쭉 보면 지금 말씀드린 걸 막 그냥 막말 대잔치처럼 뜬구름 잡는 얘기를 쭉 드렸는데 정리를 쭉 해보면 경제는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당연스러운 거다. 그래서 이게 경제를 망치는 게 아니고 경제가 살아서 잘 움직이고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향후에도 경기는 확장 국면에서 잘 굴러갈 건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는 이런 상황에서 일단 경기를 살렸기 때문에
인공호흡이든 뭐든 링걸 꼽았던 간에 살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산을, 그러니까 이자소득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는 기업이나 혹은 사람, 개인한테 금리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가 상승이 올라가는 걸 진정시키기 위해서도 출구 전략에 대한 액션을 하게 될 거다. 다만 미국은 단순히 인플레이션 문제만 가지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연준이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실업률 수준으로 놓고 보면 올해 내에 뭐 본격적인 테이퍼링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없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과거 추세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이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양적 완화를 하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를 아래로 계속 짓누르는 이런 힘보다는 윗방향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그널로 조금씩 그쪽이 짙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무역지수, 트레이드 관련, 무역수지와 관련된 논점을 놓고 봐도 아랫방향으로 그러니까 무역수지 적자가 더 세게 늘어나기보다는 바이든 정책상을 보면 추세적으로는 무역수지를 줄이는, 무역적자를 줄이는 패턴, 그 다음에 단기간에 필요한 것들을 다 빨아들였던 이런 입장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은 패턴으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하강의 압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낮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 달러 인덱스가 강세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원자재든 금값이든 간에 그 매매 가격이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가격이 올라가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내려가야 된다. 왜냐하면 달러 표시의 통화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가 강세라 올라가기 때문에 동일한 교환 조건을 맞추려면 원자재에 그만큼 가격은 떨어져 줘야 됩니다. 그래서 큰 축에서 놓고 보면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고, 다만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에 비해서 상승 탄력을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붕괴라고 하는 건 생각할 이유가 없고 조정이 있을 것 같으며, 따라서 현금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슈퍼사이클이나 이런 건 만든다고 얘기를 하지만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으로 놓고 보면 어쩌면 7부, 8부 능선에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혹은 9부 능선까지 온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리를 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다고 드리긴 하는데 일단 설명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제 능력이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서 오늘은 뜬구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